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김혜영, 이수환 심리학자가 집필한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해야 한다를 해도 된다, 할 수 있다로 바꿔보자.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루게 돼요. 꿈을 그리는 사람의 뇌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린 해야 할 일보다 당장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꿈을 그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패닉이라는 최후 저지선이 있어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제야 움직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닥쳐야 몰아치듯 일하는 것입니다. 꿈을 대는 이유는 6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형과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몽상가와 걱정과 불안이 많은 사람,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 반항아, 일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그저 남들 보기 좋아 보이는 일, 그렇게 안 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들어서 세운 목표, 스스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을 추구할 때는 자꾸 미루거나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차근차근 솔직하게 내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기만 해도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지 기록해 봅니다.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미루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쓴 사람들은 쓰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을 더 감량하고 운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미루기를 멈추는 마법의 주문은 일단 시작하기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를 내뱉고 자리에 앉으면 뭐라도 하게 되고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을 알려주는 아주 작은 목표의 힘. 거대한 목표와 거창한 계획은 꿈을 그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작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내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합니다. 작은 목표와 계획은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성취에 대한 즉각적 만족은 보상이 됩니다. 보상받은 뇌는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작은 성취 경험으로 뇌는 미루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며 괴로워할 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집중력을 발휘하며 목표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오히려 목표를 쪼개서 작은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가벼운 걸음으로 어느덧 인생의 목표에도 가까워져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행동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을 구체화할수록 실제 행동을 옮기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맞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봅니다. 미루는 것도 미루지 않는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다 괜찮습니다. 후회할까봐 두려워 결정을 못하겠어요. 선택지가 많다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장애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어떤 순간 어떤 이유로 결정이 어려운지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겁먹지 말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의 역설, 선택지를 줄이고 규칙을 만들자. 인간은 선택지가 많을 때 과도한 피로를 느끼고 선택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이 줄어듭니다. 좋은 선택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대화자보다 만족자가 선택의 만족도는 높고 선택 후의 불안은 낮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극대화자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만족자들에 비해 만족도는 낮고 후회는 높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타인의 결정을 탐하지 맙시다. 특히 선택과 의사결정에서 비교의 덫에 빠지면 결정이 쉽지 않고 우울이나 불안이 높아집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 비교가 유용한 참조점이 되기도 하지만 선택을 어렵게 만들거나 수고 끝에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회나 불안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만의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될 때 일단 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후회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더 크게 후회합니다. 일종의 반사실적 사고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드는 순간 우리가 일어난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자동으로 떠올립니다. 하고 나서 드는 후회는 반성이 되어 앞을 보게 하지만 안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미련이 되어 뒤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직접 만듭니다. 삶의 유한성과 죽음의 필연성을 자각하고 나면 자칫 허무지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삶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이 한없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본질적인 것, 집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겨납니다. 세상과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순간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과연 편해질 수 있을까?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을 오롯이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감정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감정이 고장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감정이 가만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몸의 병으로, 때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화풀이로, 때로는 사람들 사이 갈등으로 튀어나옵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조절하며 살 수 있다면 정서 조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아야 할 때는 참고 참지 않아야 할 때는 참지 않는 것이 정서 조절입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온전히 겪어내야 합니다. 정서 조절의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감정을 시각하고 감정에 적절한 이름 붙이기 등입니다. 감정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 조절 전략, 인지적인 정서 조절, 문제 해결적 정서 조절, 주의 분산 방법 등이 있습니다. 표면의 감정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 수면 아래 깊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흐른 대로, 부글부글 끓으면 끓는 대로 그 감정을 비난하거나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모든 감정은 기능이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다그치기보다 그럴만 했다고 지금 이런 마음일 수 있다고 수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일관된 믿음과 느낌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내 성격이 어떻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이런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들이 정말 내 모습을 보여준다고 느낀다면 자아 정체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란 그리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위기, 진정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면 참 반가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답게 살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 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어도 정체감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에도 전환기는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문이 생기고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을 느끼며 동시에 그동안 성취한 것들에 대한 만족감도 느낍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민과 혼란에 시간 없이는 인생의 결정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땐 가면을 쓰고 보고 싶을 땐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가면이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 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나도 몰랐던 날로 발견하고 친해지는 여정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문화와 사회에 정한 결과이며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아 정체감을 갖는다는 것은 단 하나의 진짜 자기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이 모습을 관통하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아 정체감을 갖는다는 것, 진짜 나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있는 그들의 나를 충분히 들여다봅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선택과 행동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의지가 담긴 그럴듯한 이유가 삶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 선택들이 더 많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대한 빙산, 바닷속 깊이 잠겨있는 무의식, 어쩌면 무의식이 먼저고 이유가 나중일지 모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지만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뿌리내린 결핍과 욕구가 나를 지배합니다. 연애의 대상은 바뀌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떤 무의식을 채워주고 있는가? 있는 그들의 나를 꺼내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무의식을 모두 알아차리기란 불가능합니다. 내 삶에서 이해하기 힘들거나 과하다 싶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무의식이 뭔가 할 말이 있다고 불려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무의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내다보고 의식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면 됩니다. 심리적 증상은 무의식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무의식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방어기제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방어기제는 의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불안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실패가 몹시 두려운 사람은 평가 상황에서 불안이 훅 올라올 때 그 불안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방어 기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하지만 불안을 회피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억압입니다. 방어 기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무의식의 작동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어 기제를 너무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쓴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가 보이는 심리적 증상은 심리적 고통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의식하기 어려운 무의식과 싸우고 있다는 구조 신호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하고 싶다면 그러나 다 알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무의식을 다룰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내가 의식화한 것이 무의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의 수많은 무의식 중 한 가닥에 불과할 수도 있고 끝까지 따라간다고 해도 그 아래 더 큰 무의식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의식을 다 알고 통제할 수 있으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무의식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 것입니다. 조금 두렵고 낯설겠지만 무의식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주할 또 다른 당신을 힘껏 안아주시길. 지금 내 모습이 최선일까요?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완벽주의자는 스스로 완벽주의자인 줄 모릅니다. 완벽주의자는 문제는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과학하게 평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자기 비하를 일삼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일수록 섭식장애와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등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객관적인 성취를 떠나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작은 실수도 오랫동안 곱씹는 탓에 자기 비하에 빠지곤 합니다. 잘해야지, 완벽해야지, 걱정하느라 항상 피곤한 사람들. 완벽한 성향이지만 그래도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력하며 결과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자들은 결과에 집착합니다. 지나친 기대와 통제가 나와 타인을 모두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오랫동안 내면화되면 강박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적 성격은 엄격한 가정교육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엄하다고 해서 모두가 완벽주의 성향, 강박적 성격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강한 부모에게는 세 가지 패턴의 자율 유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는 강박적 성격과 어떻게 해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 애초에 시도하지 않은 회피적 성격, 언제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이 부족하고 무기력한
무기력한 존재니 좀 도와달라는 의존적 성격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겸허하게 인정하자. 이 세상에 완벽은 없다. 잘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 당신의 삶에서 실수해도 괜찮은 경험이 쌓여가길 기대합니다. 부족함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고민만 하기보다는 우선 시도하고 경험하며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자존심이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감정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존심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 유지되는 감정이며 타인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대접해 주어야 살아나는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외부 상황에 따라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존심만 내세우느냐 아니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느냐의 선택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이나 반응에 따라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스스로 판무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병이 되는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더 나아가서 비행이나 반항, 퇴행, 공격, 회피 등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납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뿐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현재 자리에서 자신의 강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한다면 그렇게 자신이 무가치하거나 열등한 존재로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만 내세우고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평가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됩니다. 자존감이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남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라고 되새기며 나의 눈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근거 있는 자존감을 키우려면 도전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 무서워서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왜 성공에 집착하고 실패는 피하려고 할까?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추구합니다. 미움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와 정말 실패하기 싫다.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실패를 유연하게 받아 넘기는 힘을 기릅니다. 나는 고정 마인드셋일까 성장 마인드셋일까?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비결은 마인드셋에서 갖출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포기보다 10번의 실패가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실패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실행을 통해 두려워하는 실패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합니다. 화려한 조명은 사실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평범한 진리고 누구나 머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는 정말 그럴까 싶다. 우리는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거나 튀는 복장을 하면 남들이 나를 주목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만큼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조명은 내 머릿속에만 나를 밝게 비추고 있을 뿐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를 파고들지 말고 시야를 넓혀보자. 남들은 내가 걱정하는 만큼 내 실수나 단점에 냉정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타인에 대한 연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나와 상호작용하며 누구보다 나를 알고 이해해주는 소중한 지인들입니다. 반면 나를 잘 모르고 심지어 나를 주목하지도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반응을 살피며
힘들어하기엔 우리의 시간과 삶이 아깝지 않습니까?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서 못한 것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하는 게 어렵지 해보고 익숙해지면 타인의 시선에도 둔감해집니다. 일단 해보고 실제로는 어떤지 느껴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익숙해지면 타인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싫어요,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절을 하면 못된 사람이 되는 걸까? 우리는 왜 거절이 어렵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절을 우려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상호 호의의 원칙에 따라 상대의 부탁을 들어야 다음에 내 부탁도 수락될 수 있을 거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작동합니다. 이른바 좋은 사람 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발동해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하고 맙니다. 거절은 그저 부탁이나 요청에 대한 거절인데 거절을 존재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며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역시 힘들어합니다. 예스는 나 자신의 선택, 노는 상대를 위한 배려. 일이든 관계든 거절이 어려운 순간 역지사지를 떠올려 본다면 거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서 선택으로 관점을 바꿔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거절과 수락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거절을 좀 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툭 내뱉은 말 한마디로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관찰, 느낌, 욕구, 요청이다. 뒷걸모와 태산이 되듯 비폭력 대화 습관이 쌓여가 한다.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집착하게 돼요. 혼자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속상해지는 이유. 애착을 3가지 유형,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성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안정애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은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해주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은 망망대해서 마실 물이 없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과 관계를 모두 망치는 악순환의 레코드를 끌어내야 합니다. 소소한 행동, 오늘의 기분으로 스스로를 위해주자. 땅으로 쑥 꺼져버리는 기분, 혹시 우울증일까요? 우울의 증상은 단편적이고 전형적이지 않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고 우울해지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해서 우울을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기분은 나를 돌볼 때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는 것은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소한 루틴을 만듭니다. 사소한 움직임이 우울로부터 한참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울의 강력한 치료제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걱정을 서서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가능성은 단연컨대 0%입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외로 즐거운 것이 인생이죠.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정말 멋진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위로의 마음은 공통이지만 위로의 언어는 제각각입니다.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위로를 받아야 위로가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듯 위로의 언어를 배웁시다. 나를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서툰 위로에도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제 일기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